성북동의 한 고풍스러운 저택. 탁 트인 발코니에서 커피를 홀짝이던 두 여인은 가을 햇살 아래 어쩐지 대조적인 모습이었다. 한쪽에는 우아한 베이지빛 원피스를 입고 조신하게 앉아있는 현숙. 그 맞은편에는 형형색색의 스카프와 화려한 귀걸이로 자유로운 영혼을 표출하는 옥순이 있었다. 현숙은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커피 잔을 만지작거렸고, 옥순은 짙은 루즈를 바른 입술로 컵 가장자리를 닦으며 장난스러운 눈빛을 보냈다. 그래서 말인데, 옥순이 입을 열었다. 지난주에 나이트에서 만난 남자 얘기했었지? 정말 괜찮더라니까. 운동을 해서 그런지 힘이 장난이 아니야? 나도 감당하기 힘들 정도라니깐. 호호. 그래? 현숙은 무심하게 대답했지만 어딘가 초점이 흐린 눈빛은 다른 생각에 잠겨있는 듯했다. 옥수는 눈썹을 치켜 올리며 현숙을 바라보았다. 뭐야, 나한테 집중 좀 해봐. 너 무슨 고민 있는 거 아냐? 현숙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뜨거운 커피를 한 모금 마신 뒤 말했다. 옥순아, 나 요즘 많이 외로워. 그 한마디에 옥순의 얼굴에는 흥미로운 미소가 떠올랐다. 그래? 그래서 바람이라도 피워볼까 생각 중이야? 뭐? 옥수는 깜짝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뜨며 의자의 등을 기대었다. 이런 말 할 줄은 몰랐네. 대체 무슨 일이야? 영수 씨랑 무슨 문제 있는 거야? 현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백했다. 사실 우리 리스 부부로 지낸 지 꽤 됐어. 옥수는 한 손으로 턱을 괴며 흥미롭다는 듯 물었다. 얼마나 됐는데? 현숙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3년도 훨씬 넘었지. 뭐라고? 옥수는 놀란 표정으로 현숙을 바라보았다. 벌써? 넌 아직 한창인데 영수 씨도 참.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현숙은 고개를 돌리며 창밖을 바라봤다. 그냥 서로 노력도 안 하게 되더라. 요즘 40대는 여자 인생의 성숙이야. 어떻게 참고 살아? 성숙이? 현숙은 피고쓰며 옥순을 바라봤다. 넌 항상 이런 표현이 참 저질스러워. 저질이 문제가 아니라 이건 현실이야. 암튼 많이 찾게 되는 시기는 맞잖아. 옥수는 진지하게 말했다. 그럼 차라리 나처럼 이혼을 해. 요즘엔 3명 중 1명은 이혼한다잖아. 이혼이란 게 그렇게 쉬운 줄 알아? 그럼 몰래 애인이라도 만들어. 옥수는 장난스럽게 현숙의 손을 잡으며 눈짓을 했다. 내가 괜찮은 사람 1명 소개시켜 줄까? 건장한 남자로다가. 현숙은 웃음 섞인 한숨을 내쉬며 대꾸했다. 건장한 남자라. 말만으로도 설레긴 하네. 그런데 겁나기도 하고. 아유, 융통성 없는 건 여전하네. 요즘 같은 세상에 애인 한두 명 없이 무슨 재미로 살아? 애인 없으면 팔불출이란 말도 있잖아. 현숙은 웃으며 대꾸했다. 뭐야, 팔불출 소리까지 듣는다고? 어머, 예. 그냥 웃고 넘길 일이 아니야. 요즘은 바람 안 피우는 사람보다 피우는 사람이 훨씬 많아. 옥수는 진지하게 말했다. 이렇게 두 사람은 한바탕 떠들다. 옥수는 나이트에서 만난 남자의 전화를 받고 떠났다. 혼자 남은 현숙은 점점 더 깊은 생각에 빠지기 시작했다. 영수와 현숙은 20년 전에 만났다. 당시 영수는 부모님의 유산으로 물려받은 회사를 운영하며 홀로 살고 있었고, 여상 졸업을 막 끝낸 20살의 현숙은 그의 첫 비서로 일하게 되었는데, 회식이 끝나고 현숙이 그의 앞에 나타나 고백하면서 둘 사이의 교제가 시작되었다. 연애 1년 후 영수는 41세, 현숙은 21세의 나이에 부부가 되었다. 젊은 시절 이혼의 아픔을 겪고 혼자 살아온 영수는 현숙의 엄마와 고작 3살 차이 나는 나이였으나 두 사람은 주변의 축복을 받으며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시작했다. 부부의 결혼 생활은 순조로웠다. 결혼 직후 태어난 아들은 이제 명문대학에 입학하여 기숙사에서 지내고, 영수는 회사를 키워 업계에서 독보적인 자리를 차지했다. 그들은 성북동의 큰 저택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하며 운전기사와 가정부를 두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한마디로 10년의 나이 차이를 극복한 그들은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이어온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왔다. 역시나 나이 차이였다. 결혼 20년이 지나 영수는 61세가 되었고 현숙은 41세가 되었다. 영수가 57세가 되던 해부터 강요와 예혈관 질환으로 인해 부부관계가 점점 소원해지게 되었고, 이에 따라 부부 사이에는 심각한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다. 처음 이유를 전혀 모르던 현숙은 영수가
마치 자신을 돌보듯이 대하는 것을 보며 그가 자신을 여자로 보지 않는다고 느꼈고 불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40대 초반에 현숙은 한창 물이 오르기 시작하는 나이였고 60대에 접어든 영수는 만성질환으로 인해 현숙을 만족시키기엔 턱없이 부족했던 것이다. 그리고 현숙은 부잣집 사모님답게 40세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늘씬한 몸매와 미모를 꾸준히 관리하고 지냈기에 아들과 함께 외출할 때는 아들의 연상 애인으로 보인다는 얘기를 우스갯소리로 들을 정도였으니 젊은 아내를 둔 영수는 이런 상황에 깊은 고민에 빠지기 시작했다. 병원에서는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할 정도로 발기부진이 심각해졌고 현숙에게 젊고 건장한 남자가 나타나서 자신으로부터 멀어질까봐 걱정이 되어 마음이 불안해졌기에 더 이상 일에 집중할 수 없을 정도로 신경이 쓰였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밤일만 빼고 두 사람 사이에는 큰 문제가 없었다. 현숙은 영수를 무척 사랑했고 그의 친정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아무 조건 없이 도움을 주었기에 현숙은 항상 영수에게 의지하고 우러러보았다. 그래서 20년 넘는 나이 차이를 극복하며 아무 문제 없이 살아왔던 그들이었다. 그러나 현숙에게도 한계가 찾아오기 시작했다. 건강한 사내와 데이트하는 꿈을 자주 꾸기 시작하며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녀에게는 자신의 감정을 채워줄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 영수는 이런 상황을 눈치채고 차라리 현숙에게 남자를 만들어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어느 날 조용하던 거실에 초인종 소리가 울려 퍼졌고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던 아줌마가 서둘러 현관으로 달려가 인터폰을 받았다. 사모님, 오늘 오기로 한 사람인데요. 그래요. 어서 열어주세요. 자리에서 일어난 현숙도 현관으로 갔다. 어서 오세요. 만나서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김경태라고 합니다. 현관으로 들어오는 사내를 보고 순간 놀란 현숙이었다. 자신을 김경태라고 소개한 사내는 30대 초반에 얼굴은 약간 험상궂은 인상을 가지고 있었고 무엇보다 자신보다 월등히 큰 185cm의 커다란 키였다. 한참을 올려다봐야 하는 것에 현숙은 아니, 키가 왜 이렇게 커요? 하며 반갑게 맞아주었다. 사모님,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근데 경태씨, 젊으신 분이 집안일이나 잡심부름같이 허드렛 일을 하실 수 있겠어요? 상관없습니다. 시켜만 주시면 뭐든지 잘 해낼 자신 있습니다. 경태는 아주 씩씩하게 큰 소리로 대답했다. 호호, 자신감 있는 모습이 참 보기 좋네요. 앞으로 잘해봐요. 네, 사모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숙희 아주머니, 이분 데려가서 지낼 곳과 이 집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들을 알려주세요. 네, 사모님. 경태씨라고 했죠. 저 따라오세요. 5년 넘게 집안의 허드렛 일과 운전기사를 해오던 홍씨가 최근 건강상의 이유로 일을 그만두게 되었는데 부사관으로 복무를 하다 다리를 다쳐 제대하고 직장을 구하던 중 영수의 집안 어른의 소개를 받아 일하러 오게 된 것이었다. 현숙은 점점 더 힘들어하고 있었다. 영수는 밤 10시만 되면 목석처럼 잠들 뿐이었고 남자의 손길이 너무나 그리웠다. 눈을 감은 채 이런저런 생각에 잠겨있던 내 머릿속으로 방금 전까지 함께 있던 다부진 체격에 경태 얼굴이 떠올랐다. 한 번은 테라스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는데 넓은 정원에 심어진 많은 나무들을 혼자서 관리하느라 더운 날씨 탓에 땀을 뻘뻘 흘리며 일을 하고 있는 경태와 눈이 마주쳤다. 사모님, 뭐 시키실 일이라도 있으세요? 아니요, 그냥 바깥바람 쉬며 커피나 한잔 하려고요. 사모님, 오늘따라 더 아름다우시네요. 더우니깐 밖에 너무 오래 있지 마세요. 네, 그럴게요. 저 양반이 방금 나 보고 아름답다고 했나. 그날따라 서슴없이 날 대하는 경태가 평소와 달라 보였던 것이다. 경태씨, 잠깐 안으로 들어올래요? 사모님, 저 지금 땀도 많이 흘리고 옷도 더러워서 좀 그런데요. 괜찮으니깐 들어와요. 말끝을 흐리며 가느다랗게 한숨 짓는 사모님의 얼굴을 잠시 바라보던 경태는 서둘러 집 안으로 들어섰다. 현숙은 미리 준비한 주스를 내밀며 힘드실 텐데 이거라도 한 잔 드세요. 어이구, 뭐 이런 것까지 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며 벌컥 들이켰다. 사모님한테 이런 대접도 다 받아보고 너무 영광입니다요 라며 순박한 웃음을 터뜨리는 것이었다. 현숙은 속으로 경태가 겉모습과는 달리 아직도 이렇게 순박한 웃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니 그의 또 다른 모습에 매력을 느꼈다. 현숙은
잠시 경태와 더 이야기가 더 하고 싶어졌다. 경태 씨, 이렇게 힘든 일을 하면서도 항상 웃는 얼굴이네요. 비결이라도 있어요? 경태는 그녀를 바라보며 해맑게 웃었다. 사모님께서 이렇게 잘 대해주시니까요. 그리고 제 성격이 원래 이래요. 긍정적으로 사는 게 최고잖아요. 그의 말에 현숙은 웃음이 터졌다. 긍정적이라. 경태 씨 같은 사람을 보면 저도 좀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경태 씨, 결혼은 생각 없으세요? 당연히 생각은 있죠. 근데 그게 말처럼 쉽나요? 어떤 여자가 좋으세요? 어이구, 저야 뭐 집안일 잘하고 아들, 딸 잘 놓는 여자가 좋지요. 호호, 그러세요. 그럼 선이라도 보시죠. 하하, 선은 많이 봤지만 여자들이 다 싫다고 가더라고요. 경태는 현숙이 수영장이나 요가센터를 갈 때마다 20분 일찍 나가 미리 시동을 켜두어 쾌적한 환경에서 탑승할 수 있게 해주었으며 현숙이 카페라떼를 좋아한 걸 알고 항상 준비를 해주었다. 그렇게 경태와 점점 친숙해져 갔다. 그리고 언젠가부터 야릇한 상상에 빠져들었다. 혹시 그가 내게 매력을 느끼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부터 혹시나 그와 비밀스러운 관계를 갖는 짙은 상상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저런 남자랑 살면 어떤 기분일까? 10년 넘게 군 생활을 하며 거칠게 살아온 그의 인생을 떠올리니 한순간에 얼굴이 붉어졌다. 사모님 앞으로 우편물이 왔는데요. 경태가 우편물과 함께 조그마한 상자를 현숙에게 내밀었다. 현숙은 놀라 이게 뭐예요? 어제 택배 직원이 두고 간 건데 제가 일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깜빡 잊고 있었네요. 바로 전해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만 가보세요. 현숙이 괜찮다는 말과 함께 경태에게서 자그마한 상자를 하나 넘겨받았고 경태는 일을 하기 위해 현관으로 향하였다. 도대체 이게 뭐지? 분명 자신에게 온 것임에도 발신자가 적혀있지 않았기에 현숙이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뭐야, 이건. 상자를 열어 내용물을 확인하던 현숙이 깜짝 놀라 한참 주위를 두리번거렸고 이내 거실에 아무도 없음을 확인한 현숙이 자리에서 일어나 상자를 들고 안방으로 들어갔다. 누구지? 누가 이런 걸 보낸 거야? 혹시 옥순이 장난을 친 건가? 왜냐하면 사진은 얼굴을 가린 남성의 사진이었기 때문이다. 한 번도 아닌 두 번씩이나 자신에게 그런 사진을 보내는 사람이 누구인지 생각해 보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마땅히 떠오르는 사람이 없었다. 옥순아, 너 혹시 나한테 사진 같은 거 보냈니? 아니, 난 아닌데 그런 거 보낸 적 없는데 갑자기 왜 그러는 건데? 그게 있잖아. 누군가가 자꾸 나한테 이상한 사진을 보내는 거야. 이번이 4번째야. 도대체 어떤 사진인데? 그게 너한테 말하기도 민망하다, 야. 왜? 이상한 그런 거야? 분명 날 아는 사람인 것 같은데. 근데 너도 알잖아. 내 주변엔 그럴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 그러게, 혹시 너희 신랑이 그런 거 아니야? 누가 이딴 걸 자꾸 보내는 거지. 사람을 아주 우습게 보는 거야, 뭐야? 현숙은 점점 화가 났다. 왜냐하면 사진이 올 때마다 그 수위가 점점 세졌기 때문이다. 그날은 어찌나 놀랐던지 얼굴이 화끈거리고 온몸에 땀이 다 나는 현숙이었다. 처음엔 사진 속 주인공이 누구인지 짐작도 되지 않았으나 현숙도 사진 속의 주인공이 경태가 안 할까 살짝 눈치는 채고 있었다. 분명 범인은 자신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일 거라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주머니 경태 씨는 안 보이는데 어디 갔어요? 예촉이 고친다고 조금 전에 나갔는데요. 급하게 시키실 일 있으시면 바로 들어오라고 할까요? 아니, 괜찮아요. 시원한 커피나 한 잔 가져다 주세요. 그리고 잠시 뒤 현숙의 발길은 전혀 엉뚱한 곳으로 향하고 있었다. 마치 보이지 않는 힘에 이끌리듯 그녀는 단연간 가본 적 없던 별채의 방문 앞에 멈췄다. 경태가 지내는 곳이었다. 목적지에 다다른 현숙은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손잡이를 잡고 천천히 돌려 방문을 열었다. 방 안에는 특별히 볼만한 것이 없었다. 오래된 가구들과 구석에 쌓인 잡동사니들만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내가 괜히 왔네. 현숙은 경태의 방을 훑어보다가 문득 자신의 행동이 어리석게 느껴져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그녀는 몸을 돌려 밖으로 나가려고 했다. 하지만 문 앞에 서 있는 경태를 마주치자 깜짝 놀라고 말았다.
어머나, 현숙의 목소리는 떨렸다. 사모님, 여긴 어쩐 일이세요? 현숙은 당황의 말을 더듬었다. 그러니까 경태 씨, 갑자기 찾아와서 미안해요. 당황한 현숙과는 달리 경태는 아주 침착해 보였다. 사모님, 그런 말씀 마세요. 언제든지 찾아오셔도 됩니다. 여긴 사모님 댁이니까요. 그래도 남자 혼자 사는 집에 불쑥 찾아온 건 제 잘못이죠. 현숙이 변명하듯 말했다. 그런가요? 전 잘 모르겠는데요. 사모님이 오고 싶으면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그럼 전 이만 가볼게요. 현숙이 서둘러 말을 마치며 나가려 했지만 경태는 그녀를 가로막으며 말했다. 이건 아니죠. 사모님, 올 때는 마음대로 왔어도 갈 때는 마음대로 못 가십니다. 현숙은 그 순간 무언가가 잘못될 것을 직감했다. 현숙은 다시 한번 경태의 옆을 피해 방을 나가려 했지만 그녀의 뜻대로 되지 않았다. 그 순간 현숙의 머릿속은 복잡해졌다. 사모님, 저도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당신도 알고 있잖아요. 경태의 목소리는 절절했다. 현숙은 잠시 동안 망설였다. 왜냐하면 진작부터 사진 속 주인공이 경태란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숙은 경태로 인해 새로운 여자로 태어나고 있는 자신을 느끼며 그 순간만은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있었다. 사진 속의 남자가 경태였기를 바랐던 자신의 마음을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다. 영수는 경세가 악화되어 더는 일상을 함께할 수 없었고 병원에 누운 채 현숙의 손을 꼭 잡고 마지막 날들을 보냈다. 하루하루가 간절했던 시간 속에서 그는 마지막으로 그녀에게 한 통의 편지를 남겼다. 현숙아, 나는 너가 행복하길 진심으로 바래. 평생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마웠어. 사실 경태는 내가 너를 위해 선택한 사람이야. 내가 더 이상 너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는 걸 알았을 때 너의 곁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사람을 찾고 싶었어. 그게 바로 경태였어. 그러니 죄책감은 가지지 말고 남은 인생을 즐겁게 살아가길 바래. 나 대신 경태와 함께 웃으면서 말이야. 영수는 그 말을 끝으로 세상을 떠났다. 편지를 읽으며 현숙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눈물이 끊임없이 흐르는 가운데 영수가 그녀를 얼마나 깊이 사랑했는지, 얼마나 큰 희생을 했는지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다. 그의 마지막 선택이 자신을 위한 사랑이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아리게 했다. 그 이후로도 경태는 집을 떠나지 않았다. 여전히 별채에서 생활하며 집안일을 거들었고 현숙과는 하루하루 함께 시간을 쌓아갔다. 하지만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들었다. 경태 나이도 어느새 40을 넘겼는데 평생을 결혼도 포기한 채 내 곁을 지키는 게 정말 그에게 행복한 일일까? 경태가 늘 말하던 대로 그는 현숙이 잘 지내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저 행복하다고 했다. 그러나 현숙은 알았다. 그의 마음 한켠에는 지워지지 않는 외로움이 있다는 것을. 그녀는 자신을 향한 그의 헌신이 고맙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미안했다. 이제 그를 놓아줘야 할까? 현숙은 깊이 고민했다. 그녀는 영수가 남긴 편지와 경태의 모습을 떠올리며 답을 내리기로 했다. 어느 날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그녀는 조심스레 말했다. 경태 씨, 이제 당신도 당신의 행복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나는 괜찮아요. 정말로요. 경태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웃었다. 현숙 씨가 괜찮다면 저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제 행복은 이미 여기에 있는 거려. 그 말에 현숙은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러나 그녀는 마음을 굳게 먹었다. 영수의 편지처럼 그녀도 경태가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그의 손을 놓아줄 준비를 해야 했다. 삶은 그렇게 서로를 떠나기도 하고 다시 만나기도 하면서 각자의 행복을 찾아가는 여정임을 깨달은 순간이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교 3학년 남학생입니다. 국내 명문 대학에 다니고 있지요.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하는 편이었습니다. 덕분에 국내에서는 최고라는 명문대에 입학을 했죠. 하지만 집안 형편이 넉넉한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용돈 정도는 직접 벌어야 했고 과외 자리를 알아보았습니다. 다행히 과외 자리는 쉽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학교 학생들은 과외 시장에서 인기가 많았죠. 다른 대학교 학생보다 과외비도 높은 편이었고요. 저 역시 어렵지 않게 일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재학증명서를 가지고 면접을 먼저 보았는데 별다른 의심 없이 저를 채용하시더군요. 그래서 곧장 수업을 진행할 수 있었지요.
제가 다니게 된 집은 방배동에 있는 아파트였습니다. 방이 4개나 있는 큰 평형대의 아파트였지요. 가르칠 학생은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이었습니다. 일주일에 3번, 2시간씩 수업을 하기로 했고 수학을 가르치기로 했습니다. 과외비는 적지 않은 금액이었지요. 중학교 수학을 가르치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르쳐야 할 학생이 문제였습니다. 생각보다 기본이 너무 부족하다고 느꼈지요. 그리고 공부를 하려는 열의도 없었습니다. 못하는 건 괜찮은데 안 하려고 하니 난감했죠. 하지만 이 좋은 과외 자리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름 학생에게 정성을 쏟았습니다. 어머님께도 딸의 수준을 솔직하게 말씀드렸고 조금은 돌아가겠다며 제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적어도 공부에 관해서는 누구보다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학생에 떨어진 자신감 회복부터 하려고 했죠. 다행히 어머님도 제 계획을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오히려 어머님이 제 계획에 호기심을 보이더군요. 지금까지 유명한 학원은 다 보내봤는데 별 효과가 없었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진도를 빨리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1학년 때 배운 것부터 점검을 했지요. 1학년 때 배운 수학은 쉽게 풀어내곤 하더군요. 자신이 할 수 있는 문제를 풀기 시작하니 학생은 자신감을 보이기 시작하더군요. 중간중간에 제가 개념부터 다시 알려주기도 했죠. 그렇게 1학년 과정부터 다시 쌓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도 그렇고 부모님도 조금은 불안해하셨습니다. 진도를 나가지 않으니 조급함이 생기신 모양이었죠. 저도 조금은 불안했지만 이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진도를 나가지 않고 조금은 돌아오는 길을 택했지요. 그리고 그 시간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한 달 정도의 시간이 흘렀고 다시 3학년 과정에 복귀를 하게 되었죠. 1학년 과정부터 쌓고 3학년 과정을 시작한 것이었죠. 그동안 어머님과도 매일 상담을 했고 그날그날 학습 상태와 분량에 대해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과외 시간은 2시간인데 어머님과도 1시간가량 상담을 했죠. 다행히 학생은 이제 3학년 과정의 문제도 곧잘 풀어냈습니다. 문제의 개념을 이해하니 학생도 자신감이 붙더군요. 정말 가슴을 쓸어내리게 되었습니다. 괜히 시간만 낭비하는 거 아닌가 걱정도 했었는데 다행히 학생의 수학 실력이 좋아지기 시작한 것이죠. 어머님도 크게 기뻐하시면서 저를 지지해 주셨습니다. 성적이 오를 기미가 보이기 시작하니 저에 대한 대우도 달라지더군요. 일단은 과외비를 올려주셨습니다. 돈을 더 올려주시면서 오래같이 하자고 하시더군요. 저도 이런 꿀알바를 그만둘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도 이제 저를 믿고 따르기 시작했지요. 이제 마음의 여유가 생기니 어머님과도 친해졌습니다. 어머님은 다른 과목도 해볼 생각 없냐고도 하셨고 가끔은 함께 식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한 고비를 넘기고 학생도 자신감을 회복했지요. 그러자 조금씩 마음의 여유가 생기더군요. 그제야 그동안 생각 못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죠. 일단 학생의 아빠를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아빠가 성형외과 의사라고는 들었는데 거의 마주치는 일이 없었습니다. 병원 일이 바쁘셔서 그런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녁밥을 얻어먹고 10시까지 있으며 상담까지 했는데도 아저씨는 들어오지 않았죠. 학생도 아빠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잘하지 않더군요. 그래서 그냥 가정불화가 있나 보다 짐작을 했을 뿐이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학생의 어머님이었습니다. 가르치는 학생도 엄청 예쁜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엄마가 더 예쁘십니다. 단순히 예쁘다기보단 뭔가 우아한 느낌이었죠. 저는 점점 두 사람과 관계가 편해지게 되었습니다. 학생에게는 오빠였고 어머님에게는 동생 같은 관계였죠. 식사를 하면서 어머님과는 술도 한 잔씩 하게 되었고요. 과외가 끝나면 학생은 다시 학원을 가곤 했습니다. 덕분에 어머님과 단둘이 남아 상담을 하는 경우도 있었죠. 하지만 나중에는 어머님과 밥 먹고 수다를 떨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학부모로 어머님을 대했습니다. 하지만 남녀가 단 둘이 자주 있다 보니 복잡한 감정들이 생기기 시작하더군요. 편하게 지내다 보니 노출이 생기는 경우도 있었죠. 하지만 그 정도는 서로 개의치 않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가벼운 스킨십도 이제는 불편하지는 않을 정도였죠. 아무도 없는 집안에서 그런 상황들이 생겼죠. 어머님과 대화도 잘 통하는 느낌이라 즐거웠습니다. 함께 대화를 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를 정도로 좋았습니다.
점점 어머님이 좋아지기 시작했지요. 언젠가부터 그녀를 제 여자로 만들고 싶어졌습니다. 그런 사실을 모르는지 어머님은 더욱 제게 살갑게 대했죠. 나중에는 정말 아무렇지 않게 팔짱도 끼고 하시더군요. 그때마다 어머니의 가슴살이 닿아서 힘들었지요. 어머님이 저를 정말 편하게 대하는가 보다 싶었죠. 그러던 어느 날 학생은 다시 학원을 갔고 어머님과 둘이서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싼 양주를 꺼내 한 잔씩 나눠 마셨죠. 그때 어머님이 자신의 속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저녁 시간이 외로웠는데 이렇게 남자랑 같이 있으니 좋다시더군요. 저에게는 여자친구 생겨도 종종 저녁 먹어달라고 하시더군요. 그때 저도 조금은 제 속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님 같은 예쁜 여자친구 생기면 좋겠다고 말이죠. 다행히 어머님이 해맑게 웃으시더군요. 어머님은 자기가 예쁘냐고 집요하게 물으셨고 저는 사실 어머님을 볼 때마다 설렌다고 말을 했습니다. 기분 좋으라고 한 소리지만 진심이기도 했지요. 어머님도 저 같은 남자를 만났으면 좋았겠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그럼 저를 남자친구라고 생각하시라고 했죠. 어머님도 피식 웃으면서 그럴까라고 하셨습니다. 기회다 싶어서 정말로 사귀자고 말을 했습니다. 말을 해놓고 보니 어색한 분위기가 찾아왔죠. 하지만 어머님도 거절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얼굴이 붉어진 채로 쑥스러워 하시더군요. 그래서 어머님께 대놓고 말을 했습니다. 키스 한번 해도 되냐고 물었죠. 지금 생각하면 미친 짓이죠. 대답을 듣지도 않고 그대로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제 입술을 받아주시더군요. 이제 저에게 모두 넘어온 기분이었습니다. 기세를 몰아 한번 하고 싶다고 부탁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이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정신이 번쩍 드는 기분이었습니다. 미쳐서 크게 사고를 쳤구나 싶었죠. 하지만 어머님은 제게 더 이상 뭐라 하지는 않았습니다. 너무 나갔나 싶어서 사과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지금은 안 된다고 하시더군요. 적어도 언젠가는 된다는 소리니까요. 저는 그럼 언제 되냐고 물었고 어머님은 내일 전화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그 상황은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저는 설마 했는데 정말로 전화가 오더군요. 덕분에 저는 수업도 빼먹고 어머님을 만났습니다. 학교 주차장에 어머님의 차가 세워져 있었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어머님의 차에 탔습니다. 어머님은 짧은 스커트를 입고 계시더군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반사적으로 그녀에게 키스를 하게 되더군요. 어머님도 이번에는 저를 피하지 않았지요. 차에서 저는 어머님을 좋아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녀는 수줍게 웃으며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죠. 잠시 후 어머님이 그대로 차를 몰았습니다. 내친 김에 우리는 모텔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상상만 했던 일들을 시작했지요. 그녀는 상상했던 것처럼 아름다웠습니다. 그 순간에는 나이 차이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그녀를 가지고 싶다는 마음뿐이었죠. 나이를 떠나 제게는 정말 사랑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습니다. 이제야 진짜 사랑을 만난 느낌이었죠. 그 순간에는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도 제 품에 꼭 안기시며 얼굴을 붉히셨습니다. 여자로서 사랑받는 기분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만이라고 말을 하더군요. 그때는 그냥 하는 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미 우리는 마음이 통했다고 생각을 했죠. 하지만 그 뒤로 정말로 기회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월, 수, 금요일에 과외를 갖고 어머님과 저녁 식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많은 대화를 했고 그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스킨십은 거절을 하셨습니다. 남편이 언제 들어올지 몰라 두려워하셨죠. 인생을 걸고 모험하고 싶지는 않다고 했지요. 그래도 식사를 하면서 가볍게 키스는 했습니다. 그녀와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점점 더 그녀에게 빠져들었죠. 하지만 남자로서 욕구가 생기지 않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작정하고 한번 하자고 부탁을 했죠. 그러자 어머님은 예상외로 순순히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다만 내일 다시 연락을 주신다고 하시더군요. 어머님도 제게 마음이 없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다만 극도로 조심을 하시는 것뿐이었습니다. 그 뒤로도 우리는 사랑을 키워갔습니다.
죄책감보다는 만족감이 더 큰 상황이었죠. 그리고 아무도 모를 거라 생각을 했지요. 그런데 어느 날 깜짝 놀랄 일이 있었습니다. 학생이 대뜸 제게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선생님, 혹시 우리 엄마 좋아하냐고 말이죠. 저는 깜짝 놀랐지만 절대로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학생은 피식 웃고 말더군요. 정말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죠. 그리고 학생이 웃으며 말을 하더군요. 자기 엄마가 예뻐서 아직도 인기가 많다고 말이죠. 그리고 제가 엄마를 쳐다볼 때 심상치 않았다고 했죠. 그러면서 학생은 자기가 저를 찜했다고 하더군요. 그러니 다른 여자한테 눈 돌리지 말라고 했죠. 어이도 없고 당황도 했습니다. 그래서 딱 잡아떼면서 공부나 열심히 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내심 심장이 벌렁거리더군요. 아무도 모른다 생각했는데 티가 났던 모양이었죠. 그제야 저는 두려움이라는 것이 생겼지요. 그 뒤로는 어머님께 한번 하자고 말하기 힘들었습니다. 어머님을 볼 때 시선에도 신경이 쓰였고요. 하지만 가끔 제가 한번 하자고 말을 안 해도 어머님이 먼저 연락을 해오기도 했습니다. 그런 날이면 어김없이 그녀와 데이트를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이전 같지 않았습니다. 불륜을 저지른다는 죄책감이 크게 다가왔습니다. 혹시나 누가 알게 될까봐 두려움도 커지더군요. 그리고 학생이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 서로 스케줄 맞추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자연스럽게 저의 과외도 끝나게 되었죠. 과외를 그만두니 어머님과는 연락이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딱히 계기는 없지만 그냥 서로 연락을 하지 않게 되었죠. 조금은 아쉬운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저는 여자친구가 생기게 되었고 어머님에 대한 아쉬움도 희미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여자친구에게만 집중할 생각입니다. 그때의 일을 떠올리면 많이 반성하게 됩니다. 2번 다시 남의 가정을 망치는 짓은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8살의 미용사예요. 제가 남자친구를 사귀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만나게 된 과정이 너무 재미있어서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미용실에서 일하다 보면 정말 다양한 분들을 만나게 돼요. 남녀노소 할 거 없이 성격도 외모도 취향도 다양한 분들을 만나면 재미도 있지만 피곤하게 느껴질 때도 있죠. 그날은 평일 오전이어서 주로 여성 손님들이 많을 시간대였어요. 그런데 유독 눈에 띄는 한 남자 손님이 커트를 잘하는 미용사를 찾으시더라고요. 제가 주로 남성 손님들의 커트를 담당해서 반갑게 손님을 맞이하고 자리로 모셨어요. 손님께서 모자를 벗으시는데 어려 보이는 외모와 다르게 대머리시더라고요. 보는 저도 안타까운데 본인은 어떠실까 싶었어요. 너무 오랜만에 소개팅을 하게 되었는데 머리 때문에 고민이라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셨어요. 그동안 대머리 손님을 여럿 뵈었지만 사실 딱히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이분들은 머리카락 한 올 한 올을 목숨만큼 소중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함부로 커트도 할 수 없고요. 소개팅에 한껏 들떠 계신 것 같은데 어떻게든 도와드리고 싶더라고요. 가발이나 흑채와 같은 인위적인 것보다 자연스럽게 스타일링하는 방법으로 가시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해드렸죠. 관련된 사진도 보여드리고 그런 헤어에 어울리는 의상도 알려드리자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손님의 고민을 들어드리니 마음이 편해지셨는지 계속해서 대화를 이어가시더라고요. 원래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중요한 시험을 준비하면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 원형 탈모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해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싶었는데 머리칼이 점점 얇아지더니 이렇게 이마가 훤하게 드러나게 되었다며 너무 속상하다고 하셨어요. 머리카락은 잃었지만 다행히 시험에는 통과해서 떳떳한 위치가 되었는데도 소개팅만 하면 패자를 맞으셨대요. 여자들은 왜 마음을 안 볼까요? 마음이 더 진짜 아닌가요? 말을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제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그렇게 손님과 두런두런 얘기를 나누면서 나름 손님과 어울리게 스타일링을 해드렸어요. 손님도 쪽해 하시는 것 같았어요. 오늘 소개팅은
잘 되시길 응원해 드릴게요. 제 응원에 힘입었는지 돌아가는 손님이 발걸음이 깃털처럼 가볍더라고요. 저도 그날은 오전 근무만 있어 기분 좋게 근무를 마치고 여유롭게 샵을 나서고 있었어요. 그런데 친구에게 연락이 오는 거예요. 오늘 소개팅이 있는데 너무 급한 일이 생겨서 나갈 수 없으니 제발 대신 나가달라는 전화였어요. 갑자기 너무 당황스러웠죠. 친한 친구의 부탁이어서 거절하기도 그렇고 마침 오후에 할 일도 없어서 마지못해 승낙을 했어요. 친구가 일러준 대로 약속한 장소에 나가서 소개팅 남자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상대 남성에 대한 정보도 전무한 데다 친구 대타로 나간 자리여서 그냥 밥이나 먹고 와야겠다는 가벼운 마음으로 나간 거였죠. 자리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보고 있는데 누군가 다가와서 친구의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고개를 돌려 쳐다보는데 세상에나 오전에 대머리 손님이 떡하니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분이나 저나 깜짝 놀라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죠. 그리고 서로 어색하게 웃음 지으며 인사를 나눴어요. 사실 사정이 있어 친구 대신 얼떨결에 나온 거라며 죄송하다고 친구를 대신해서 사과를 드렸어요. 그분은 약간 허탈해하다가 다시 활짝 웃으면서 이렇게 다시 만난 것도 인연인데 맛있는 밥이나 먹자고 했어요. 괜스레 좌불안석이었는데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제 마음도 가벼워지더라고요. 아까 오전에 머리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어서 그런지 그분과 대화하는 게 어렵거나 불편하진 않았어요. 오히려 머리라는 매개로 인해 진솔한 대화가 오갈 수 있었죠. 그분은 머리 때문에 고달팠던 경험들을 얘기하고 저는 왜 나쁜 남자들만 만나는지 괴롭다고 얘기하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를 나누었던 것 같아요. 간단히 저녁 식사로 끝날 자리는 1차, 2차 술자리까지 이어졌고 그렇게 그분과 저는 서로의 고민을 들어주는 사이가 되었죠. 그날 이후로 그분은 제가 전담하는 손님이 되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오다가 그 간격이 줄어들더니 이제는 매주 금요일이면 오셔서 스타일링을 해달라고 하시네요. 스타일링도 매번 달리하면서 코디도 제안해드리고 소개팅 멘트 코치까지 해드렸는데 안타깝게도 소개팅에서는 번번이 퇴짜를 맞으시더라고요. 그날은 그분도 소개팅에서 퇴짜를 맞고 저도 썸을 타던 남자에게 배신을 당하고 둘 다 기분이 우울한 날이었어요. 서로 위로주를 산다며 같이 술을 마시면서 울고 웃고 했죠. 그러다가 그분이 저에게 장난스럽게 묻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흥작이 잘 맞는 것 같지 않아요?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 같다고 말했어요. 그럼 우리 지금도 재미나지만 진지하게 만나볼래요? 라고 장난스럽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술김이라고 하지만 마냥 장난은 아닌 것 같았어요. 그때 제 마음이 허하기도 했고 사랑 그게 뭔데 이렇게 어렵고 힘들까 싶었던 때라 바로 오케이 해버렸어요. 여자가 좀 튕기기도 해야 하는데 이분한테는 괜한 마음고생 시켜드리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날 깨어보니 그분으로부터 문자 폭탄이 와 있는 거예요. 사랑이 가득 담긴 안부 문자라나요? 그냥 얼떨결에 내지는 술김에 오케이 한 건데 정성이 가득 담긴 러브레터를 받으니 갑자기 오글거리더라고요. 남들은 오버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든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던 그분의 진심이라는 것을 저는 느낄 수 있었어요. 어색하고 쑥스러웠지만 기분이 나쁘지는 않았어요. 사실 그분이 대머리라서 그렇지 저와는 5살 차이밖에 나지 않았거든요. 그동안 그분은 대머리인 것이 자신의 가장 취약점이어서 여성들 앞에서 숨기고 가리기에 급급했대요. 그런데 저는 그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어서 편했나 봐요. 제 앞에서 그분은 누구보다 남자답고 자신감이 넘쳤어요. 그분의 내면이 정말 괜찮은 분이란 것을 알았기 때문에 꾸준히 만남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이고요. 너무 오랜만에 연애라 그런지 그분은 모든 게 서툴렀어요. 데이트 장소 선정부터 데이트 매너까지 한마디로 꽝이었죠. 보통 여자들은 질색할 행동도 저는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동안 얼마나 위축이 되셨을까 싶어 측은한 마음도 들었고요.
사귄 지 100일째 되던 날, 그분이 이벤트를 준비한 것 같더라고요. 이미 눈치를 챘지만 모른 척 지켜봤어요. 분위기 있는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식사도 하고 조명이 예쁜 산책로를 걷다가 벤치에 앉았는데 그분이 우물쭈물하더라고요. 입맞춤을 하고 싶은데 고민하는구나 싶어서 제가 먼저 용기 내서 입맞춤을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화들짝 놀라며 저를 꽉 끌어안더라고요. 얼마나 떠시는지 그분의 쿵쾅거리는 심장 소리까지 다 들릴 지경이었어요. 그날 밤 그분과 저는 서로를 향한 마음이 진짜 사랑이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어요. 서로의 마음을 서툴게 나누며 떨림과 설렘의 연속이었지만 분명한 건 그분도 저도 진심이었다는 거예요. 멋지게 리드하지 못하면 어때요? 제가 하면 되죠. 세련되고 화려하지 않으면 어때요? 진심은 통하는 법이잖아요. 그렇게 그분과 저는 서툴지만 진짜 사랑을 시작하게 되었고 지금도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어요. 남들이 보기에 나이에 맞지 않게 촌스럽고 유치하다고 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저는 이분의 순박함이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남들에겐 대머리 아저씨이지만 저에게는 착하고 멋진 단 한 사람이에요. 느리고 서툴지만 우리 오래오래 행복하게 꽃길만 걸어요. 마치 주부도박단 같았다. 팩업 분명히 좋았는데도 자꾸 이 여자한테 몇 번이고 당하고 말았다. 그냥 재미삼아 치는 온라인 고스톱이라지만 자꾸 지니까 왜 이렇게 화가 나는지. 온라인 게임머니는 어느덧 다시 또 바닥이 나기 시작했고 급기야 제 돈 주고 다시 결제까지 하게 되었다. 그런데 보아하니 이 여자 아줌마 같은데 주부도박단처럼 잘 치면 빨리라도 치던가. 왜 이렇게 동작이 느린 건지. 자꾸 돈을 잃는 날 약 올리듯 의도적으로 늦게 치니까 성질이 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내가 좀 빨리 좀 치라고 하니까 이 여자가 채팅창으로 하는 말이 덱이 뭔데 빨리 치라 마라 그러냐며. 생각 좀 하느라 늦게 치는 건데 빨리 쳤다가 덱처럼 잃기라도 하면 덱이 책임질 거냐고 말을 한다. 너무나 어이가 없었다. 그러면서 그 여자는 이내 나에게 계속 이러면서 꾸역꾸역 자기랑 고스톱 치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서 이쁜 건 알아가지고 자기랑 한번 놀고 싶냐고 말을 한다. 그러면서 나를 쥐락펴락하듯 그냥 실력이 안 되면 이쯤에서 그만 쳐야지. 덱 이러는 거 덱 마누라도 아냐며 무시까지 해대고 있다. 가뜩이나 지는 것도 화가 나는 마당에 이 아줌마에게 채팅창으로 이런 말까지 들으니 화가 머리끝까지 차올랐다. 그래서 난 급기야 몇년거리며 쌍욕을 퍼부었고 이 아줌마도 내 말에 화가 났는지 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 쌍욕을 퍼붓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우리 둘은 이제 온라인 고스톱이고 나발이고 채팅창으로 서로 막말을 시전하게 되었으며 난 막말을 듣다가 너무 화가 나서 너 어디 사냐며 직접 가서 쌍판대기 좀 보고 싶다고 말하니 그 여자가 갑자기 아무렇지 않게 주소를 찍어주는 거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기 우리 가게인데 너 같은 촌놈이 올 수 있으면 오라고 말을 한다. 주소를 보아하니 서울이다. 이 여자 뭘 믿고 내가 촌놈이라고 생각하는지. 나도 서울 사는 사람이기에 그리 멀지 않은 곳이기도 해서 당장에 저 아줌마가 건네준 주소로 차를 갖고 출발했다. 난 너무나 화가 났다. 막말을 하는 거 보니 보통 여자가 아니었지만 나 역시도 여자에게 저런 모욕을 당하고 살 수가 없었다. 만나서 단판을 짓고 싶은 생각뿐이었다. 드디어 그 여자가 말해준 주소에 도착했는데 간판을 보니 주점이라고 써있다. 보니까 이 주점 마담쯤 되는 걸로 보였다. 난 문을 열고 들어가니 그 여자도 내가 단순한 손님이 아니란 걸 눈치챘는지 어서 오세요라는 말 대신 무슨 일 때문에 왔냐는 식으로 말을 건다. 그래서 난 온라인으로 고스톱 치다 왔다고 하니까 그 여자가 갑자기 팔짱을 끼며 나를 못마땅하다는 듯
위아래로 번갈아 가면서 쳐다보며 진짜 오셨냐며 참 대단하다고 깔보는 듯 말하는 거다. 그런데 솔직히 이 여자에게 대판 한마디 하려고 온 거지만 이 여자 왜 이렇게 내 스타일인 건지. 화려한 원피스에 고급스러운 말투에 치렁치렁한 액세서리 등등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여자였다. 그 모습을 보니 난 싸움이고 뭐고 갑자기 분위기가 반전되듯 이 여자에게 남자답게 보이고 싶어서 싸우려고 온 게 아니라 가게 주소를 알려줬기에 술 한잔하고 싶어서 왔다고 하니 이 여자도 갑자기 이 분위기가 뭔가 싶었던 건지 금세 화색이 돌면서 그러냐며 그러지 않아도 지금 보다시피 손님이 없다며 이것도 인연인데 매상 좀 올려달라고 나에게 앵기며 말한다. 그리하여 난 그 여자가 말한 대로 이 가게에서 제일 비싼 양주 세트를 주문했다. 여자는 내 옆에 앉아서 폰과 이를 깎아주며 아까 있었던 말을 한다. 사실 자기는 진짜 올 줄 몰랐다면서 아까는 미안했었다고 먼저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난 아니라며 나도 미안하다고 말하니 여자는 아니라면서 이렇게 술까지 팔아주는데 미안할 게 뭐 있냐며 나보고 한 잔 받으라고 한다. 난 따라주는 술을 받으며 그런데 왜 이렇게 장사가 안 되냐고 물어보니까 사실 자기는 예전에 고스톱판에서 몸담았었다고 말하는 거다. 그렇게 고스톱판에 있으면서 잘 딸 때는 억소리 나게 벌었지만 이럴 때는 왕창 잃으니 더 이상 도박에 손을 대면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고스톱을 그만두고 여기 주점을 인수받아서 하게 되었는데 이 동네도 처음이고 아는 사람도 없다 보니 보시다시피 상권도 안 좋아서 그런가 손님이 통 없다는 거다. 그래서 아가씨들 없이 그냥 당분간 혼자 운영한다고 하는데 난 그 말을 들으니 좀 전까지만 해도 죽일 듯이 미웠던 이 여자가 나름 안 돼 보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여자 자꾸 보면 볼수록 마음이 들었다. 나이를 보니까 40대 후반쯤으로 보였는데 말 몇 마디 나눠보니 사람을 참 편안하게 해주는 매력까지 있는 듯하다. 어느덧 양주 한 병을 다 마시고 다시 또 한 병을 시켰다. 그렇게 이 여자와 가게에서 술을 마시니 어느덧 시간은 밤 11시가 다 되어갔고 그 시간까지도 이 가게의 손님은 나밖에 없었다. 난 오랜만에 양주를 마셔서 그런지 해롱해롱 거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필름이 끊겼는데 눈을 떠보니 다시 이 가게다. 그 여자는 나에게 일어나셨냐며 지금 새벽 4시라고 말한다. 난 이제 가봐야겠다며 몸을 비틀비틀거리니 그 여자가 하는 말이 갈 때 가시더라도 어제 드신 술값은 계산하셔야 되지 않겠냐고 하길래 난 계산하라고 쿨하게 카드를 줬다. 그렇게 계산을 끝냈는데 술값이 글쎄 50만 원이 넘게 나온 거다. 난 왜 이렇게 비싸냐고 물어보니 사장님도 정말 센스가 없으시다며 팁도 미리 끊었다고 말하는 거다. 그러면서 자기 팁으로 10만 원을 더 얹어서 끊었다고 하는 이 여자. 난 어이가 없었지만 팁을 왜 주냐며 화를 내면 이제껏 쌓아둔 이미지까지 다 버리고 아까처럼 쫌생이로 보일 것 같아서 참고 그냥 잘했다고 그랬다. 그러면서 그 여자는 내게 대리를 불러줬고 난 그렇게 대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여자가 차문을 닫아주며 내게 윙크를 하면서 한 소리 한다. 내일도 오시면 오늘보다 더 재밌게 해주겠다고 말하는 이 여자. 그렇게 다음 날이 되어서 난 자꾸만 그 여자가 또 보고 싶은 마음에 오픈하자마자 그곳으로 향했다. 그랬더니 여자는 또 왔냐며 너무나 좋아라 한다. 그렇게 그 여자와 나란히 앉아서 이것저것 시키고 마시고 노래 부르고 급기야 엉켜서 브루스까지 쳤다. 가까이서 느껴지는 이 여자의 향수 냄새가 내 코를 자극한다. 정말이지 내 마음이 더 이 여자에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난 어느덧 이 가게에서 또다시 50만 원을 썼고 그 다음 날도 그 다다음 날도 계속해서 이 가게로 출근하듯 와서는 돈을 쓰기 시작했다. 난 이 여자에게 꼭 홀린 기분 같았다.
그러다가 일주일쯤 지날 무렵 난 평소처럼 계산할 때가 돼서 쿨하게 그 여자에게 카드를 줬는데 이 여자가 하는 말이 카드가 한도 초과라면서 다른 카드가 없냐고 하는 거다. 그래서 다른 카드는 없다고 하니까 그럼 현금은 없냐고 하기에 현금도 없다고 말하며 오늘 먹은 건 외상으로 해달라고 말하니 갑자기 이 여자가 태세전 화나듯 팔짱을 끼며 화를 내면서 아니 돈도 그거밖에 안 가지고 다니냐며 요즘 세상에 외상이 어디냐면서 화를 낸다. 그러면서 당장 경찰 부르니 많이 하며 무전취식으로 신고한다면서 태세 전환을 하는데 정말 어이가 없었다. 난 그래서 그쪽 가게에서 이제껏 내가 쓴 돈이 얼마인데 그러냐고 말하니 그건 그거고 오늘 마신 건 따로 줘야 하는 거 아니냐며 여자는 계속 내게 따지며 화를 낸다. 난 알았다며 내일 당장 가서 돈 갖다 준다고 하니까 여자는 어떻게 그걸 믿냐며 당장 돈 있는 사람을 데리고 오라고 말하는 거다. 그래서 난 지금 시간이 밤 11시가 넘었는데 이 시간에 누가 와서 결제를 해주겠냐고 말하니 100만 원은 있을 거 아니냐며 당장 집으로 전화해서 술값을 내라고 하는데 너무나 어이없고 화가 나서 난 다시 이 여자에게 뭐 이런 여자가 다 있냐며 숨꽃뱀이라고 막말을 이어나가니 이 여자도 지지 않고 쫌생이 같은 게 술 마시고 돈도 안 낸다면서 뭐라 그런다. 급기야 경찰까지 출동했고 집에서 마누라까지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 마누라는 대체 이 동네까지 와서 비싼 술은 왜 마시냐며 당신 미쳤냐고 하는 거다. 그리곤 이내 아내는 내게 술값으로 하루에 50만 원씩 일주일을 쓰는 게 말이 되냐며 당신답지 않게 왜 그러냐고 말을 하는데 그제서야 나도 정신이 번쩍 든 것 같았다. 내가 저 여자에게 홀린 듯 마음이 있었지만 그래도 저 여자 말투나 행동을 보니 역시 별로였다. 난 들었고 치사해서 그날 먹은 술값을 아내로부터 계산하게 하여 계산을 끝냈고 그 가게는 다시 가지 않았다. 정말이지 일주일 동안 내가 미친 것 같은 느낌이다. 그리고 시간은 흘러 난 다시 고스톱이나 칠까 하고 온라인에 접속했는데 그 주점 여자를 온라인 고스톱 치는 곳에서 또 만났다. 나보고 채팅창으로 오랜만이라며 요새도 온라인으로 고스톱 치냐고 말하면서 친한 척 하길래 난 이만 나간다고 그러니까 저번에는 미안하다며 한 번 더 자기 가게에 놀러 오라고 말을 한다. 난 그래서 그 여자에게 새로운 단골 가게가 생겼다며 하루에 100만 원씩 팔아준다고 말하니 그 여자는 그게 정말이냐며 자기네 가게에도 한 번 더 오라고 하길래 난 더 이상 들어볼 것도 없이 로그아웃하고 나와버렸다. (40대) 중반의 나이지만 이제껏 인생을 살아오면서 제가 말랐던 적은 태어날 때 빼고는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 속에서 저희 모습은 늘 어려서부터 살찌고 뚱뚱한 여자아이였거든요. 매번 뚱뚱하다고 놀림을 받기 일쑤였죠. 그런 제가 사춘기를 보내고 성인이 되었지만 늘 언제나 전 뚱뚱한 여자로 낙인이 찍혔답니다. 그래서 그런가 언제나 제 자신에 대해 위축되어 있었어요. 나 같은 여자를 좋아하는 남자는 더더욱 없었고 늘 언제나 놀림감에 불과한 여자였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매번 그런 스트레스를 먹는 걸로 풀었고 급기야 몸무게가 100kg이 넘는 걸 20년 넘게 유지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앞서 말했던 나이는 이제 40대 중반이 되었고 남자라고는 한 번도 사귀어 본 적도 없고 남자를 애인으로서 만나본 적도 없으니 정말 저 같은 여자도 없으리라 생각해요. 왠지 내가 결혼을 하고 누군가를 사귄다는 건 나와 거리가
먼 다른 여자들의 이야기라고만 여겨졌지. 저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얘기로만 생각했거든요. 그런 제가 늘 안쓰러워 보였던 이모는 이제 그만 운동 좀 하고 살도 빼서 지금이라도 시집가라고 했지만 저는 늘 싫다고 대답했어요. 누가 저한테 장가를 오겠냐며 이모에게 말하니 이모가 하는 말이 그래도 아직 젊지 않냐며 그리고 평생을 먹는 것만 알았지. 남자라고는 티끌만큼도 모르고 살아왔던 너이기에 어쩌면 다른 여자들에 비해 깨끗한 영혼의 소유자라고 자꾸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운동 좀 하라고 하며 살 좀 빼라고 올 때마다 노래를 부르듯 말하는데 정말 얼마 전까지 살아계셨던 엄마의 잔소리보다 이제는 이모의 잔소리가 너무나도 듣기 싫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이모가 다시 찾아왔는데 아주 화색이 돋는 얼굴로 찾아와서는 저보고 하는 말이 뜬금없이 선 한번 보라고 하지 뭐예요. 그래서 전 이모에게 저번에도 말했다시피 선 안 본다고 잘라 말하면서 나 같은 뚱뚱한 여자를 누가 좋아하냐고 말하니까 이모가 하는 말이 현숙이 너 운동 안 해도 될 것 같다며 너 좋다는 남자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에 귀가 솔깃해져서 그게 사실이냐고 말하니까 정말이라며 정말 살다 보니 별일도 다 있다며 아무리 취향이 다르다고는 하지만 현숙이 너처럼 뚱뚱한 여자를 좋아하는 남자가 있을 줄은 몰랐대요. 그래서 전 그 남자가 대체 누구냐고 물어보니 이모가 갑자기 막 망설이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모 왜 그러냐며 그 남자가 대체 누군데 그러냐면서 궁금하다고 막 보채니까 이모가 저보고 하는 말이 시장에서 과일 파는 아저씨 알지 않냐고 하길래 저는 설마 하는 마음에 안다며 그 과일 가게 아저씨 아들이냐고 말하니 그게 아니라 그 아저씨 당사자라고 말하지 뭐예요. 과일 가게 아저씨라면 저랑 나이 차이가 무려 15살 넘게는 차이가 나 보이던데 너무나 황당했어요. 그래서 전 이모에게 화내며 아무리 내가 뚱뚱해서 인기가 없다고는 하지만 내가 왜 그런 가늙은 아저씨를 만나야 되냐고 말하니까 이모도 화를 내면서 너가 정말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게 맞냐면서 매번 운동 좀 하고 살 좀 빼라고 말한 지도 벌써 3년이나 흘렀다며 그 시간이면 너희 엄마 하늘나라의 간세월과도 같다며 너희 엄마가 지병으로 고생하다 남편 없이 힘들게 세상을 떠났으면 너라도 이제는 결혼해서 잘 살아야 되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너희 엄마가 죽을 때 유언으로 너 하나 꼭 좋은 사람 만나서 시집 보내라고 했는데 그 약속을 아직도 못 지키고 있는 이모 마음은 어쩌겠냐고 했답니다. 하지만 그래도 갑자기 시집을 가고 그것도 모자라 시장통에 과일 파는 과일 가게 아저씨에게 시집을 가라니 게다가 나이 차이는 무려 15살이나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이모에게 그 아저씨 나이가 몇이냐고 자세히 물어보니 이모가 하는 말이 저보다 딱 15살 많다고 하더라고요. 어쩐지 딱 그래 보였어요. 제가 올해로 45살이니까. 그럼 그 사람은 내일이면 환갑인 딱 60세였답니다. 저는 이모에게 그 사람은 재혼이냐고 말하니까 그렇다며 오래전에 마누라가 지병으로 죽고 아들 하나 있는 거 얼마 전에 장가 보내고 혼자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그럼 아들 있으면 아들이 아버지 모시고 살면 되는 거 아니냐고 하니까 요즘 애들이 어디 그러냐며 아들도 결혼해서 따로 산다고 했답니다. 일단 알았다고 하고 이모는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늘 과일을 사러 갈 때면 언제나 환하게 웃어주는 아저씨의 모습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는 있지만 왠지 모르게 나쁜 이미지는 아니었기에 저는 다음날 이모에게 그 아저씨 정식으로 만나보고 싶다고 말을 했죠. 그리하여 약속을 잡고서 과일 가게 아저씨랑 맞선을 보게 되었는데 가끔씩 시장에서 보던 후줄근한 옷이 아닌 양복으로 말끔하게 빼입고 왔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살짝 호감이 가긴 했어요. 그러면서 낯설은 건지 웃으면서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인상은 역시나 서글서글하니 정말 푸근한 느낌이 들었답니다. 제가 아빠 없이 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왠지 아빠 같은 느낌이 들면서 편안함이 감도는 느낌이 드는 게 나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저도 모르게 그 아저씨에게 조금씩 빠져들게 되었답니다. 급기야 우리는 서로 사랑하게 되었고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어요. 결혼식은 성대하게 치러진 게 아니고 그냥 가까운 친인척만 부르고 조용하게 치르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첫날 밤을 함께 보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민망하던지? 아직 이 아저씨랑 손밖에 안 잡아봤는데 같이 첫날 밤을 보낸다는 게 저 역시도 너무나 민망했어요. 그리고 한 번도 남자라고는 일절 못 만나본 저로서 이런 걸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몰랐으니까요. 그런 제 마음을 알았는지 긴장한 제게 와인을 건넸고 남편이 된 과일 가게 아저씨와 와인을 마시다 보니 금세 취하더라고요. 급기야 우리는 함께 밤을 보냈답니다. 그렇게 첫날 밤은 지나갔어요. 그리고 다음 날이 되어서 저는 더욱더 이 아저씨가 좋아졌어요. 이런 게 바로 사랑이란 거구나 하는 걸 느꼈고 이래서 남자랑 여자랑 함께 사는 거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죠. 저는 바로 그냥 여보라고 불렀어요. 그러자 아저씨가 잠시 놀래나 싶더니 저보고 이내 바로 임자라고 부르지 뭐예요. 저는 그게 뭐냐며 임자라고 부르면 너무 들어 보이니까 그냥 자기라고 불러달라고 했죠. 그랬더니 아저씨가 저보고 뚱작이라고 부르더라고요. 한마디로 제가 뚱뚱하다 이거죠. 그렇지만 아저씨는 저를 정말 사랑해줬어요. 저도 아저씨를 사랑하게 되었고요. 자세히 보니 우리 아저씨 이 나이 이때껏 힘들게 과일 장사를 해서 그런지 저와는 다르게 빼빼 마른 게 정말 군살 하나 없었거든요. 사실 제가 뚱뚱해서 그런지 마른 모습이 좋긴 했지만 너무나 안쓰럽게 느껴졌어요. 그리하여 제가 이제부터 과일 가게 운영하는 거 도와준다고 해도 걱정 말라면서 평생을 혼자 한 거라며 저보고 살림하면서 푹 쉬라고 하지 뭐예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집에서 쉬면서 무료함에 TV를 켰는데 다이어트에 대해 나오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다이어트고 뭐고 관심도 없었는데 이제 나도 결혼도 했겠다. 늙은 남자지만 남편도 생겼겠다. 좀 더 예쁘게 보이고 싶어서 다이어트를 결심했죠. 그래서 운동을 시작하고 식단 조절에 들어갔는데 글쎄 남편이 제가 다이어트를 하는 걸 보고 탐탁치 않아 하더라고요. 어느 날 몸무게를 재보니까 벌써 3kg이 훌쩍 빠진 것 같아. 난 기쁜 마음에 남편에게 이것 좀 보라며 살이 빠졌다고 말하네. 남편이 한 번도 보여준 적 없었던 환한 표정으로 제게 다이어트는 대체 못하러 하냐며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전 다이어트 하면 나도 좋고 당신도 좋은 거 아니냐고 말하니까 아니라면서 내가 당신 날씬한 거 원해서 결혼한 줄 아냐면서 당신의 펑퍼지만 살집이 좋아서 결혼한 건데 다이어트 해버리면 그게 다 날아가는 게 아니냐며 막 화를 내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정말 고민이 됐어요. 다시 그냥 살을 찌워야 되나? 다이어트는 평생 하지 말아야 하나? 고민이 되었죠. 그러고 보니 남편이 내가 다이어트 한다고 하는 순간부터 살이 조금씩 빠지는 걸 보고는 잠자리에서도 절 멀리하는 걸 느끼게 되었답니다. 안 되겠다 싶어서 다이어트고 나발이고 다시 폭식하여 야식까지 챙겨 먹고 살을 찌웠더니 남편이 그런 저를 보고서 너무나 아름답다며 지금처럼 쭉 이렇게 유지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남자는 저처럼 뚱뚱한 여자를 좋아하는 거였어요. 뭐 어쩌겠어요. 저도 빼빼 마른 이 남자가 좋은데 남편이 그렇게 하라면 그렇게 해야죠 뭐. 그래서 지금도 몸무게가 100kg이 넘어가지만 남편과 함께 할 때는 세상 어떤 여자보다
소중하게 다뤄지는 기분이에요. 남편이 저를 너무나 아끼고 사랑해주거든요. 평생을 뚱뚱하게 살아가고 있는 저지만 이 뚱뚱함까지 사랑해주는 늙은 내 남편이 있어서 오늘 하루도 너무도 행복하답니다. 여보야, 오늘 밤은 조심하이소. 저번처럼 모르고 깔아뭉갤 수 있을지 몰라 얘.